자, 그리고 너네는 영재를 합격해도 과거 시험 본다. 약속해라. 작년에 어떤 형아도 그랬다. 영재 합격하고 과거 시험 간다. 그래서 과거도 합격했다. 네? 그걸로 과거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그 허가는 영재 선택해서 갔다. 대전 영재를. 그런 행복한 아이도 있습니다. 선생님 어떤 걸 선택할까요? 그래서 애들이 막 째려봤어. 저 개새끼 말하면서. 자, 해보자. 네, 현수 이번 주 일요일 나와서 봐. 자, 162페이지 보시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거 파동의 전파와 굴절이라고 하는 건데 너네 아는 것처럼 이건 이제 파동의 기본적인 거야. 파동의 아주 기본적인 개념을 정리한 내용이라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파동이라고 하는 거 파동의 구조를 보면 파동의 구조 5가지 주기, 진동수, 블럭, 파장, 진포, 속력. 그래서 얘네들의 정의를 말할 수 있어야 출석 면담에서 건너갈 수 있어. 정확하게 해야 되고 이러한 파동의 구조를 잘 볼 수 있는 게 횡파 구조였어. 그래서 횡파에서 어디가 파장이고 어디가 주기인지 보셔야 되는데 여기가 시간이면 꼬맹아 요만큼이 뭐니? 주기죠. 이게 거리여야 파장인 거죠. 맞아. 자, 근데 소리는 종파야, 횡파야? 종파야. 그러면 종파도 이 이상이 나타나? 아니죠. 여러분들은 지금 횡파를 보고요. 횡파의 구조 분석을 했었는데 우리가 중학교 때 미친듯이 배웠던 소리는 사실은 종파란 말이야. 근데 중학교 1학년 교과서 다시 열어보면 모든 소리를 횡파처럼 그려놓고 구조를 분석했어요. 그죠? 왜냐하면 종파라고 하는 건 그 자체로 이 5요소를 분석하기가 되게 애매해. 그래서 실제로 선생님하고 유미하고 용수를 가지고 있는데 유미야 횡파 만들어봐. 그렇죠. 이렇게 흔들면 횡파죠. 종파 만들어봐. 그렇죠. 됐어. 그래서 원래는 용수철이 이렇게 등간격으로 감겨져 있어야 되는데 종파라는 파동이 오면 얘가 이렇게 돼. 실제로 종파는 이런 형태야. 자,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배웠던 횡파 구조하고는 모양이 좀 달라. 그랬을 때 우리 횡파에서 여기 뭐라고 불렀어? 마루. 여기는 골. 근데 여기 뭐라고 하니? 이거 밀. 빽빽하다는 뜻이야. 밀. 됐어? 여기는 소. 여기가 밀. 이렇게 되거든. 그래서 밀과 소의 반복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 구조로는 주기를 보기도 파장을 보기도 되게 애매해. 진폭을 보기도 그렇고. 그래서 종파의 형태인 아이들을 횡파로 바꿔서 구조를 분석하거든. 그러면 여기서 밀이라는 위치가 어딜까? A일까? B일까? C일까? D일까? 어딜까? 어디? C.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꿔서 그리면 실제로 이 안에서 5요소를 보기가 편하기 때문에 우리는 종파도 횡파 형태로 바꿔서 그려. 그리고 이 파동이 가는 방향이 오른쪽이야 왼쪽이야에 따라서 여기 있는 이 매질이 그 다음에 높낮이의 변화가 다르게 나타나. 기억나지? 파동이 오른쪽으로 진행하면 시간이 지나면 얘는 올라갈 거야 내려갈 거야? 네, 이건 파동이 오른쪽으로 가면 나보다 오른쪽에 있는 애가 다가오잖아. 그 높이가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야. 그럼 파동이 왼쪽으로 가면 나보다 왼쪽에 있는 아이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나보다 오른쪽에 있는 아이들이 왼쪽으로 이렇게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뭐 했어야 돼? 내려갔어야 돼. 됐어?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 돼. 자, 그 다음에 이러한 파동은 구조도 가지고 있지만 파동은 5가지 성질도 있어. 그 파동의 5가지 성질에 대해서 배우고 있었던 거야. 됐니? 그 중에서 파동의 직진성이라는 것 때문에 그림자 생겨. 기억나지? 2번째, 파동에 뭐가 있어? 반사. 3번째 뭐 있어? 굴절. 4번째 뭐 있어? 회절. 이제 우리가 배울 거야. 5번째, 간섭. 이번 주에 회절과 간섭 배울 거거든. 이건데 그러면 그 앞에 있는 여러분들은 직진도 기억하고요. 반사에는 반사 법칙 있어? 반사 법칙이 뭐야? 입사각과 반사각은 어느 경우에 같아? 모든 경우.
네, 그 다음에 굴절에는 굴절 법칙이 성립한다. 굴절 법칙을 주장한 사람이 누구냐면 스넬이라서 스넬 법칙이라고 하고, 스넬은 굴절률을 설명한 거다. 굴절률이라고 하는 n값이 2인 애가 있고 n이 5인 애가 있어. 굴절률이 클수록 속력이 느리다는 뜻이야. 되겠어? 상대 굴절률과 정대 굴절률이 있는데, 현수야 이쪽으로 와봐. 그러면은 될 건데 굳이 거기 앉아가지고 유미 옆에 오면 그렇게 싫어? 자, 그래요. 1번 배질에서 2번 배질로 갈 때 상대 굴절률을 나타낼 때요, 우리는 2번 배질의 속도분의 1번 배질의 속도. 기억나? 자, 속력의 비율과 똑같은 건 파장 비율이야. 왜? 진동수는 안 바뀌니까. 그치? 이런 식으로 했고, 이 속력의 비율과 똑같은 게 생긴 각도의 비율이야. 그래서 속력이 느리면 무조건 각도도 작아야지. 알겠어? 이런 뜻이야. 자, 근데 절대 굴절률로 구할 때만 거꾸로 쓰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N1, V1이 N2, V2 같은 형태로 나타나. 맞지? 네. 그래서 이런 것들 기억했고요. 그 다음에 너네들 알아야 되는 거, 우리는 이런 식으로요, 굴절이라고 하는 것도 했었는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 공기 중에서 물로 빛이 들어가면서 굴절하죠. 그랬을 때 느린 매질 쪽으로 가까이 꺾여가는 거니까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거꾸로 느린 매질에서 빠른 매질로 가면 이렇게 가잖아요. 됐어? 그래서 입사각보다 굴절각이 클 때도 있지만 입사각보다 굴절각이 더 작을 수도 있어. 됐어? 네. 입사각보다 굴절각이 더 작다라는 얘기는 입사각 쪽이 무슨 매질? 각도가 작으니까 무슨 매질? 느린 매질. 됐어? 각도가 큰 쪽이 빠른 매질. 됐니? 그래서 입사각이 30일 때 굴절각이 70이에요. 입사각이 40이니까 굴절각이 90 됐어요. 이럴 수 있죠? 네. 굴절각을 90도로 만드는 순간에 입사각을 뭐라 그러게? 임계각. 그러면 임계각보다 입사각을 더 크게 하는 순간부터 뭐가 일어난다고? 전반사. 전반사를 이용해서 만든 도구가 광선비. 됐니? 여기까지가 너네가 문제 풀어왔던 두 가지 내용이고요. 굴절, 호명아. 굴절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뭐 있어?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다. 신기루, 아지랭이, 빨대가 꺾여 보인다. 수심이 얕아 보인다. 이따 이것들. 알겠어? 기억해 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요, 거울하고 렌즈에서 상이 어떻게 생기는지 상 작도하는 거 했었어? 네. 맞지? 그 중에서 빛을 이 상 작도하는 거 물에는 없어. 물투에만 있어. 근데 미리 필요할 것 같아서, 왜냐면 연습 시험 보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미리 필요할 것 같아서 막 하고 있어. 그 중에서 빛을 모으는 광학 장치가 있어. 불러. 볼록 거울. 네, 빛을 모으는 게 볼록 거울은 안 돼. 오목 거울이야. 빛을 모으는 게 오목 거울이고 볼록 렌즈고. 렌즈하고 거울 반대여야 돼. 빛을 퍼뜨린다. 볼록 거울. 네, 이게 볼록 거울이고요. 그리고 오목 렌즈였어. 그 중에서 빛을 퍼뜨리는 광학 장치에서의 상은 딱 한 종류밖에 안 생겨. 작은. 자, 작으니 멋진 말로 뭐야? 축소된 실상. 정리, 허상이야. 정리는 무조건 허상이야. 되겠어? 그래서 얘는 축소된 상이 맺히기 때문에 시야를 넓히려는 목적이 있는 곳에 쓴다. 그래서 코너 반사경, 도난 방지용 거울 이런 거 만들 때 써. 근데 빛을 모으는 광학장치에서는 상의 종류가 3개야. 기억나? 그 중에서 첫 번째 축소된 돌입 실상. 머릿속에 기억해봐. 네가 그린 거. 그 다음이 뭐여야 돼? 확대된 돌입 실상.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여야 돼? 확대. 됐어? 네. 렌즈에 가까이 올수록 확대되는 거거든. 그래서 제일 멀리 있을 때만 축소야. 알겠니? 확대된 정리 허상이래요 라고 얘기했어.
그 중에서 볼록 렌즈 이렇게 있을 때 이제 이 단어 알지? 광축가. 됐어. 광축이 있고 초점이 있고 초점거리의 2배가 있고 그 중에서 초점거리 2배보다 더 멀리 있을 때 생기는 상의 종류가 축소된 상. 그치? 자, 그 다음에 초점거리 2배와 초점거리 사이 여기에 물체가 있을 때 생기는 게 2번 상. 됐니? 렌즈 쪽으로 가까이 올수록 상은 렌즈에서 멀어지면서 상이 커지는 거였어. 기억나지? 그 다음에 초점거리 안쪽에 들어오면 이 순간 생기는 상이 확대된 정립허상이야. 그중 EF에 있을 때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 뭐야? 정확하게 축소해서 확대로 바뀌면서 나와 같은 크기의 상이 생겨. 맞죠? 그리고 F에 있을 때 상의 특징도 있다. 얘는 상이 안 맺혀. 왜냐면 광축과 나란하게 가는 빛과 렌즈의 중심을 지나는 빛이 나란해. 이게 안 맞아. 그래서 이때 상이 안 생겨. 알겠냐? 이렇게 되는 거고 아까 얘기했어. 돌입은 무조건 뭐라고? 실상. 정립은 무조건 뭐라고? 허상이야. 자, 그러면 이러한 상이 생기는지를 우리는 작도에서 알았는데 고등학교 때 굳이 작도 안 해. 뭐 하냐면 렌즈 방정식이라는 게 있어. 머릿속에 넣어.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은 F분의 1이야. 한 번만 해보자.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은 F분의 1인데 이때 A는 뭐냐면 우리가 여기 1번에 있다고 했을 때 광축과 나란한 선은 그대로 가. 근데 중심을 지나는 선은 이렇게 가. 그래서 만나는 이 지점의 상이 이렇게 맺혔었어. 기억나냐? 그 중에서 렌즈의 중심에서 실제 물체까지의 거리가 A야. 그리고 렌즈의 중심에서 상까지의 거리를 B라고 놔. 그리고 렌즈의 중심에서 초점까지의 거리를 F라고 놔. 됐니? 그러면 이 세 가지가 계산상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볼 거야. 자, 얘는 초점거리는 10인 렌즈야. 근데 물체를 초점거리 2배보다 멀리 있다 그랬으니까 A의 위치가 B야. 아니 A의 위치가 30이야. 그럼 B 값 구해. 계산해. 손으로 계산해라. B 값 구해. 15. 15? 확실해요? 확실해? 아, 15. 네, 15요. 근데 어떤 15? 플러스 15요. 자, F가 10이에요. A가 요번에는 초점거리 2배보다 안쪽으로 들어오는 2번이에요. 됐어? 자, 그러니까 얘는 얼마라고 볼까요? 15? 그럼 B가 얼마인지 해봐. 얼마야 B? 30? 맞아? 플러스 30 나와요. 됐죠? 그러면 F가 10이야. A는 이제 초점거리보다 안쪽으로 들어올 거야. A가 5야. B가 얼마니? 마이너스 10입니다. 자, 이때 우리가 B의 값을 구했더니 첫 번째 눈에 띄는 게 B의 값이 플러스가 나올 때가 있고 마이너스가 나올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때 플러스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실상을 얘기하는 거고요. 마이너스가 허상이야 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드렸죠. 실상은 무조건 뭐라고? 돌입이라고. 허상은 무조건 정립이라고. 그래서 B값이 플러스냐 마이너스냐에 따라서 돌입 실상인지 정립 허상인지가 부호로 결정되는 거고요. 됐어? 자, 그러면서 기억해야 돼요. 보면 실상은 무조건 렌즈를 기준으로 물체와 반대쪽에 생긴다. 실상은 무조건 렌즈를 기준으로 물체와 반대쪽에 생겨요. 그러니까 A라는 물체가 여기로 30cm 떨어져 있는데 B 값이 얼마냐면 플러스 15죠. 그럼 물체와 반대쪽에 15cm 떨어진 곳에 상이 생겼어요. 이 얘기야. 실상은 무조건 물체와 반대쪽에 생긴다. 그럼 거꾸로 허상은요? 허상은 어디 생겨요? 허상은 물체 쪽에 생겨요. 됐어. 그래서 B 값이 마이너스 10이면 여기서 찾으면 뒤져.
물체가 있는 쪽에서 10cm 떨어진 곳에 물체 생겨.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거야. 알겠냐? 이거야. 실상은 무조건 물체를 기준으로 반대쪽에. 그래서 허상은 같은 쪽에 생긴다. 이 얘기고요. 자, 그러면 실상인지 허상인지 도립인지 정립인지 이 부호로 결정해요. 그러면 앞에 있는 축소인지 확대인지는 어떻게 알아요? 라고 얘기하면 이 렌즈 방정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도립인지 정립인지 실상인지 허상인지만 알 수 있어. 축소인지 확대인지를 알 수 있는 건 배율 계산하셔야 돼요. 배율을 계산하는 방법 M은 절대값 A분의 B예요. 그러니 첫 번째 A분의 B 한다고 보시면 30분의 15니까 얘는 원래 크기의 절반만큼의 상이 생겨 이 뜻입니다. 그래서 얘는 축소가 맞습니다. 되겠죠? 자, 두 번째 2번 같은 경우에 A분의 B니까 15분의 30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실제 물체보다 2배 큰 상이 생겨 확대라는 뜻입니다. 이해돼? 자, 세 번째는요. A분의 B의 절대값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얘는 실제보다 2배 큰 상이 생겨 이 뜻이야. 알겠어? 그래서 우리는요. 렌즈에서 작도를 했을 때 실상인지 허상인지 도립인지 정립인지는 알 수 있는데 배율은 실제로는 작도한 걸로 정확하게 볼 수 없거든요. 배율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되겠어? 자, 요거 두 개만으로 우리가 미친 듯이 외웠던 얘네들이 다 해결이 됩니다. 되겠어? 그러면서 너네요. B의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의미는 뭔지 알았어요? 얘는 실상이고 얘는 허상이라는 뜻이야. 그쵸? 네, 근데 B에만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있는 게 아니고요. F에도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넣어야 됩니다. 그 중에서 빛을 모으는 광학장치의 축정거리는 플러스 값이야. 빛을 퍼뜨리는 광학장치의 축정거리는 마이너스로 넣습니다. 알겠냐?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A에도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있어요. A에도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있어요. 자, 그건 뭐냐면 우리가 히라스마트 배우는 천체망원경 또는 현미경처럼요. 광학장치가 물체 하나가 아니고 두 개가 있는 애들이 있죠. 천체망원경이 대표적입니다. 천체망원경은요. 이렇게 별을 보고 여기를 내가 눈으로 들여다보고 있어요. 자, 얘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대물렌즈 이럽니다. 얘를 눈이랑 적혀 있으니까 저반렌즈 이렇게 얘기하지. 맨 처음에 그 별이라는 건 위아래가 없으니까 그냥 우리가 이렇게 할게요. 자, 이렇게 물체를 맨 처음에 보는 렌즈는 1번 렌즈야, 대물렌즈예요. 그 대물렌즈에 의해서 상이 생깁니다. 상이 생기는데 그 상을 누가 보는 거냐면 2번 렌즈가 봅니다. 그러니까 2번 렌즈가 본 얘는 실제 물체가 아니죠. 됐어? 네. 그래서 실제 물체까지의 거리는 플러스 거리고요. 그래서 허물체까지의 거리는 마이너스 거리라고 놓습니다. 되겠냐?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이런 것들 있더라 라고 합니다. 일반 고등학교에서는 지금 선생님이 했던 것처럼 볼록 렌즈 정도밖에 없어.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말고 플러스 넣으면 되지만 사실은 항상 플러스는 아니다. 되겠어? 이런 것들을 조금 신경 쓰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여기까지 정리했고요. 너네 숙제 해온 거 이제 질문 받을게요. 숙제 해가지고 오셨는데 162, 163페이지에서 질문. 저번에 여기 다 했어요. 네, 똘똘해요. 자, 그 다음에 넘길게요. 164, 165에서 질문 4번. 4번 하면 돼. 다른 사람은 없어. 그림과는 물체 A, B가 X축상에서 거리 D만큼 떨어져 있는 수면에 떠 있고 진동수가 F0, 진폭이 이렇고 파장도 이래. 자, 수면파가 플러스 X축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치자. 자, 그림 나는요. 수면파가 P에 도달한 후에 자, YA-YB 값을 얘기했는데 아까 Y가 뭐라고 그랬는지 기억나죠? 진폭이에요. 그래서 네,
이 진폭이요. 실제로 파동이 발생을 해가지고요. 가잖아요. 파동이 발생을 해서 가는데 여기가 A고 여기가 B다. 그리고 요 둘 사이의 거리가 D만큼 떨어져 있다. 근데 파동이 가. 파동이 갈 때요. 얘가 이렇게 갈 수 있죠. 그러니까 A 지점은 마루인데 B 지점은 돌릴 수 있다고요. 맞아. 네, 어느 한순간에 봤는데 A와 B의 위상을 볼 수 있다고. A와 B가 동시에 마루와 마루라고 치자. 그러면 얘 진폭이 플러스 Y라고 하면 되거든요. 맞죠? 그러면 여기도 플러스 Y 제로고요. 여기도 플러스 Y 제로인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Y축은요. A의 진폭에서 B의 진폭을 뺀 값이야. 이렇게 됐거든요. 그럼 얘는 얼마가 나와야 돼? 0 나와야 돼. 맞아. 네. YA-YB이기 때문에 이거 0 나와야 돼. 이 얘기야. 그럼 또 봐. A가 마루인데 B는 골일 수 있잖아. 근데 진폭은 변이라서 뿔마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A의 진폭은 플러스 Y0고 B의 진폭은 마이너스 Y0인데 A의 진폭에서 B의 진폭을 빼니까 얘가 얼마 나와? 플러스 2Y0가 돼. 이 얘기 하겠다는 거야. 또 얘가 골이고 얘가 마루일 수도 있어. 그러면 마이너스 Y0 플러스 Y0니까 이때는 마이너스 2Y0의 값이 나와야 돼. 그 다음에 골골일 수도 있어. 그러면 마이너스 Y0 마이너스 Y0니까 빼면 0 나와. 되겠지. 그래서 이 값, 우리가 Y축에 쓰는 이 값이 0이면 같은 위상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그리고 값이 2Y0면 반대 위상인데 플러스 2Y0면 A가 마루, 마이너스 2Y0면 A가 골. 알겠어? 이런 느낌으로 보겠다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맨 처음에 0일 때는요. 맨 처음에 0일 때는 YA-YB 값이 0에서 시작해. 같은 위상이었구나. 됐어? 자, 그랬다가 2Y0, 0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겠다는 얘기죠. 여기가 2Y0. 여기는 마이너스 2Y0. 이렇게 하겠다는 거고요. 그랬을 때 여기가 얼마냐면 T0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보세요. 둘 다 똑같이 마루마루였다가 다시 마루마루가 될 때까지 T0가 걸렸어. 그러면 A의 입장에서는 마루에서 그 다음 어디로 온 거야? 어디로 온 거야? 다시 여기로 온 거죠? 그러면 한 번 진동한 거니까 이게 죽인 거죠? 됐어? 그래서 얘네들의 주기는 T0야. 이런 거 확인하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 여기에서요. 나에서 T0는요. 주기잖아요. 주기는 진동수의 역수라고 했잖아요. 맞죠? 네. 그래서 얘가 주기니까요. 얘는 진동수의 역수값이야. 라고 하는 기억은 맞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니은. A가 수면파의 마루에 있을 때, A가 수면파의 마루에 있을 때, B는 수면파의 볼에 있다. 어느 순간에 A가 수면파의 마루에 있을 때 A가 수면파의 마루에 있을 때 B는 수면파의 볼에 있다. A가 수면파의 마루에 있을 때 골이 있는 지점이 있냐고요? 플러스 2Y 제로가 있냐고요? 있죠. 그래서 가능한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D는요. 자, 한 파장의 정수배입니까? 라고 얘기했어요. 자, D는요. 보시면 A와 B 사이의 거리거든요. A와 B 사이의 거리인데 얘가 한 파장의 정수배니? 라고 얘기했는데 여기 보시면 이 상태가 나타나죠. 됐어? 그러면 마루, 한 놈은 마루인데 한 놈은 뭡니까? 골이어야죠. 그러니까 여기 D 사이의 거리는 요거죠, 요거.
맞아. 네, 그래서 얘는 반파장입니다. 그래서 정수배가 될 수 없습니다. 되겠냐? 이런 것들 얘기한다. 자, 그 다음에 5번부터 8번까지 질문. 8번 또. 8번 문항 되겠어요? 자, 그림 과거 같이 단색강이 공기에서 반원형 매질 A로 입사해서 서로 평행한 두 개의 경계면에서 굴절한 뒤 공기로 진행한다. 자, 단색강이 A에서 매질 B로 입사할 때 입사각은 세타 제로이고 B에서 공기로 굴절할 때 굴절각은 세타 1이라고 친다. 자, C에서 공기로 굴절할 때 굴절각은 세타 2라고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네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봐. 세타 B의 크기가 세타 C의 크기보다 더 크다라고 했어요. 자, 거기에서 보시면 자, 단색광 그랬으니까 레이저예요. 레이저 포인트. 자, 빨간색 레이저 포인터를 쐈다고 치자. 너네 요번에 히라쌤하고 실험했던 거 그거 있지? 그래서 네, 레이저 쐈잖아요. 자, 그랬을 때 여기가 A고 여기가 B인데 맨 처음에 입사각이 세타 제로일 때 A에서 B로 갈 때 그 단색각이요 이렇게 굴절해서 이게 세타 B가 됐대. 그래서 예를 들어 30도로 쏘니까 여기 20도 됐어? 이런 느낌이야. 자, 근데 요번에는 똑같이 A에서 C로 가게 할 거야. B로 가는 게 아니야. 됐니? 그랬을 때 입사각은 똑같이 한다고. 그랬을 때 요 각도는 그대로 30도인데 C로 갈 때는 더 꺾여서 얘가 10도밖에 안 됐어. 이게 세타 C야. 이거야. 그러면 이 레이저라고 하는 빛의 속도 어디에서 제일 빨라? 어디서 제일 빨라? 속도는 뭐 보면 된다 그랬어? 각도의 크기. 맞아. 그러니까 어떤 매질을 지나갈 때가 제일 빨라? A요. 그 다음 B요. 그 다음 C요. 이거야. 됐어. 그래서 매질에서 빛에 전달되는 속력이 이래. 그러니까 얘는 공기, 얘는 물, 얘는 유리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는 거야. 그치? 이런 식이다 라고 보시면 된다고요. 자, 그러면 이때 굴절률은 A가 B보다 작아. 왜? 속력이 느린 매질이 굴절률은 큰 거니까. 이해되니? 오케이. 그 다음에 니은 단색광의 속력은 B가 작아가 아니고 B가 C보다 빨라. 이래야죠. 그래서 니은은 틀린 거죠. 자, 그러면 이 각도로 이제 여기 공기 중으로 나올 거야. 공기 중으로 나올 거야. 됐어? 네. 자, 이거보다 훨씬 더 빠르게 공기죠. 됐어? 얘네들보다 훨씬 더 빠르게 공기죠. 그러면 실제로 생각을 해봐. 공기에서의 빛의 속도를 100이라고 봐. 얘 빛의 속도는 얼마냐면 60, 얘는 40, 얘는 20이라고 치자. 이게 속력이야. 됐어? 꺾이는 정도는 꼬맹아 속력 차만큼 꺾이잖아. 그러면 B에서 공기 중으로 갈 때는 속력차가 60나? 근데 C에서 공기로 갈 때는 속력차가 얼마나? 80나? 더 많이 꺾여야 돼? 근데 얘는 느린 매질이고 공기는 빠른 매질이니까 됐니? 빠른 매질 쪽에서 각도가 더 커야죠? 그러니까 얘는 이 굴절각이 더 커야 되니까 눕는데 얘가 누운 것보다 얘가 누운 정도가 더 커야 돼. 그래서 얘는 이렇게 누워. 그래서 이 얘기잖아요. 됐죠? 그러니까 세타 1보다 세타 2의 각도가 더 커야 돼. 됐지? 굴절하는 정도 각도는요 속력 차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 속력 차 보시면 된다. 이런 느낌이야.
세타 원이다. 이게 여기서 음흠. 선행법칙 쓰고 여기서 선행법칙 쓰는 n 공기는 일정한 sigma. 뭐가 같아진다는 얘기야? 이거 이 세타 1이랑 세타 2 각도가 같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뭐 같아야 되는 이유가 뭔데? 이게 선행법칙 썼을 때 A에서 B로 간 거죠? A에서 C로 간 거죠? 근데 왜 이게 C가 아니야? 몇 공기야? 여기서 지금 여기서 무슨 거예요? 이거랑 이거에 관계해서 여기 입사가 또 세타 2니까 아니 세타 B니까 이거는 다르더라도 이거는 같은 거. 이거랑 이거 선행법칙은 이거랑 이거 선행법칙 했을 때 이 연결되니까 이렇게 이거를 기준으로 연결할 수가 있어. 근데 세타 대부분 같으니까 가능하네요. 근데 같다고 봐도 되겠네요.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보기에서요. 세타 1과 세타 2의 크기는 세타 2가 더 크다와 같다가 다 돼요. 같다도 돼요. 자, 그 다음에 168, 169에서 질문. 9번. 9번 하면 돼. 자, 9번 보시면요. 그림과 같이 얇은 플라스틱에서 만든 빌 렌즈에 대한 얘기야. 실제로요. 우리가 볼록 렌즈를 지나가면 빛이 모인다고 그러죠. 볼록 렌즈를 지나가면 빛은 모여 라고 할 때 왜 그랬는 줄 알아? 얘는 유리야. 얘는 공기야. 여기는 속력이 빠른 매질이고 여기는 속력이 느린 매질로 되어 있어. 됐어? 네. 그래서 빠른 매질에서 느린 매질로 갈 때 볼록 렌즈에서는 빛이 모여. 됐어? 근데 거꾸로요. 여기가 물이야. 여기 안이 공기가 들어있어. 그럼 어떻게 될까? 거꾸로 볼록 렌즈를 지나갈 때 빛이 커져. 됐어? 이렇게 된다. 자, 근데 거기에서는 뭐냐면 렌즈가 그냥 밖에도 물, 안에도 물이야. 그러면 빛이 부절할까 안 할까? 안 해. 그래서 직진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매질 간의 속력이 달라야 되는 거야. 어떤 모양
중요한 게 아니고. 되겠지? 자, 그 다음에 니은은요. 공기에서 물러가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렌즈 상황이야. 그래서 볼록 렌즈에서 빛이 모여. 자, 그 다음에 물에서 공기로 갔어. 일반적인 렌즈와 전달되는 속력이 반대하고. 그래서 오히려 빛은 퍼져야 돼. 알겠냐? 이런 얘기야. 그래서 매질에 따른 속력 때문에 결정되는 거야. 모양이 어떤지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 되겠지? 이런 느낌이야. 자, 그러면 두 번째 전반사에 대한 얘기. 자, 180, 181페이지에서 질문. 괜찮아? 하겠어? 넘길게. 182, 183. 숙제를 안 하진 않았지? 숙제한 거 맞지? 184, 185. 5번, 6번. 5, 6번. 자, 5번, 6번 볼게. 그림은 광섬유에서 단색광이 공기와 코어의 경계면에서 자, 입사각 I로 입사해서 코어 내에서 전반사에서 진행되는 것을 나타낸 것이고 코어와 클레딩의 굴절율이 N1과 N2라고 할게. 코어와 클레딩에서 전반사가 일어나는 I의 최대값인 임계각은 IM이라고 한대.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봐 라고 했는데 너네 광섬유에서 코어가 안쪽에 들어가는 아이야. 클레딩은 바깥쪽에 있는 아이야. 기억나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안쪽에 있는 아이를 코어라고 하는 이 아이가 누린 매질이니까 굴절율은 커. 그 다음에 바깥쪽에 있는 아이를 클레딩이라고 하는 얘가 빠른 매질이니까 상대적으로 굴절율은 작아. 이런 얘기야. 되겠어? 이런 느낌이야. 자, 지금은 전반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입사각의 크기가 임계각보다 커. 그 상황이야. 자, 그랬을 때 보시면 기억. 단색광의 속력은 코어에서가 작다. 맞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N1의 굴절율을 크게 하면 IM은 커진다라고 했어요. N1의 굴절율을 더 큰 거를 사용하면 이라고 했는데 꼬맹아 봐봐. 실제로 느린 매질에서 빠른 매질로 가면 전반사 한다 그랬어. 근데 속력이 느린 물에서 공기로 가도 전반사가 일어날 수도 있고 유리에서 공기로 가도 전반사가 일어날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알지? 근데 봐봐. 얘 공기에서의 빛의 속력은 100으로 할 거야. 물에서의 속력은 50이야. 얘는 20이고 얘는 100으로 볼 거야. 임계각은 누가 높을까? 임계각은 네. 20에서 100으로 가면 임계각은 작습니다. 얘는 속력차가 얼마? 80 나요. 얘는 속력차가 얼마? 50. 됐어. 네. 속력차가 별로 없으면 각도 차이가 별로 없어. 됐니? 속력차가 없으면 각도 차가 별로 안 나서 살짝만 꺾여. 근데 속력차가 많이 나면 각도 차가 많이 나서 많이 꺾여. 그러니 만약에 물에서 공기로 갈 때요. 얘는 40도에서 임계각이 생겼다고 쳐봐. 근데 유리에서 공기로 갈 때는 30도에서 굴절각이 90도가 되는 거야. 그러니 얘는 임계각이 30도, 얘는 임계각이 40도. 그래서 속력차가 많이 날수록 임계각의 크기는 작아지는 거야. 그래서 속력차가 많이 나는 물질로 우리는 광섬유를 만들어. 그러면 각도를 조금만 크게 해도 쉽게 전반사가 일어나니까. 알겠어? 그래서 굴절률 차이가 큰 애를 만들수록 됐니? 전반사 일어나기 쉬워요. 그러니까 N1이라고 하는 느린 매질은요. 됐어? 네, 느린 매질은 더 느린 매질로 만들수록 임계각은 작아져서 전반사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N1을 크게 한다는 얘기는 속력을 더 느린 매질로 바꾼다는 거예요. 그러면 임계각은 커지는 게 아니고 작아집니다. 알겠어? 이런 느낌으로 가야 돼. 자, 그 다음에 근데 임계각이 얘는 임계각은 작아지는데 그럼 이 각은 이쪽에 있는 IM 각은 커져야 돼, 작아져야 돼? 야, 거기 그림. IM과 그 입사각 사이의 관계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썼어. 이렇게 들어가. 이렇게 가. 이렇게 가. 요각이 I야. 선생님이 속력 차이가 크면 요거의 입사각은 작아져도 된다 그랬지? 맞아? 그러면 이거가 작아져도 되면 얘는 어떻게 해야 돼? 이게 I면 이 각은 얼마니? 90 마이너스 X 90 마이너스 I. 그래서 네. 그러면 요각이 작아져도 된다는 얘기는 I 값은 뭐 하면 된다는 얘기야? 커진다는 얘기죠. 되겠어? 그런 느낌이야. 자, 그 다음에 디귿이요. N2를 작게 하면 이라고 했어요. N2는 원래 값이 작아야 되는데 N2를 더 작게 해도 임계각은 작아지죠. 그러면 IM 값은 커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아. 네, 이런 얘기고요. 6번 볼게요. 똑같은 거야. 현수야, 이해됐어? 유현수 5번 이해됐어? 응. 6번 봐. 그림과는 매질 A에 매질 B와 C로 만든 광섬유를 넣고 레이저 빛을 A, B의 경계면에서 쏜 위에 있는 그림하고 똑같은 그림입니다. 자, 그랬을 때 B에서 C로 가는데요. 가 그림은 전반사가 일어나는 거고 나 그림은 전반사가 일어나기 전입니다. 왼쪽이 A 매질일 때와 D 매질일 때 차이네요. 그럼 꼬맹아 A 매질에서 B 매질로 가는 가 봐봐. 이때 확 꺾였어. A 매질에 D 매질에서 B로 갈 때는 별로 안 꺾였어. 그런 얘기죠. 그러면요. A 매질이 속력이 더 빠른 거야? D 매질이 속력이 더 빠른 거야? A 매질이 좀 더 빠르다. A 매질이 속력이 조금 더 빠른 거야? 네. 네. 자, 그래서 보시면 레이저 빛의 속력은 A에서가 B보다 크다가 맞는 거래요. 자, 그 다음에 니은 굴절률은 B가 C보다 작다. 굴절률은 B가 더 커야죠. 느린 매질이니까. 네. 그 다음에 디귿 보시면 나에서 B에 입사한 입사각을 세타보다 크고 90도보다 작게 하면 나에서 B에 입사한 각을 세타보다 크고 90도보다 작게 하면 B와 C 사이의 경계면에서 전반사가 일어날 수 있니? 라고 얘기했어. 맞아, 틀려? 나 그림에서 세타를 크게 하면 보면아 여기 있는 이 세타가 커지면 이 값은 이게 커지면 이 값은 작아지죠. 그러면 지금 전반사가 안 일어났는데 그 입사각을 더 작게 하면 전반사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안 일어나죠. 되겠어? 그런 느낌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넘기시죠. 자, 오늘 하셔야 되는 거 전자기파와 스펙트럼도 하지 않았어? 네. 네. 그래서 여기도 질문 다 받았죠? 네. 네. 그러면 오늘은 해야 되는 게 파동의 간섭인데요. 파동의 간섭하기 전에 지금까지 배웠던 거에 대한 테스트를 보죠.